자, 모의고사 풀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3월, 4월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중간중간에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시간 안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모의고사 풀이 할 때, 모의고사 풀 때 그런 연습도 해야 돼요. 이제 좀 어렵다 싶으면은 빨리 넘기고 일단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빨리 푸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2번까지 풀 겁니다. 좀 바쁩니다. 자, 1번 문제 보면 그림은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분류한 것이고 표는 전자기파 ABC가 사용되는 예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자, 체온을 측정하는 열화상 카메라에 이용된다. 적외선이죠. 음식물을 데우는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입니다. 마이크로파고요. 공항 검색대에서 수화물의 내부 영상을 찍는 거 X선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과 짝을 지어보면 A는 감마선보다 파장이 길고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습니다. A가 X선이죠. 그 다음에 B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어요. 적외선이죠. 그리고 C는 라디오파 다음으로 파장이 긴 녀석입니다. 마이크로파죠. 그래서 BCA 4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바로 가도록 하죠. 2번 전자기 유도 현상을 활용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있네요. 자, 마이크는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것도 있고 콘덴서 마이크라고 축전기를 이용한 마이크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코일이 보이고 자석이 보이니까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라고도 하고요. 그럼 소리가 진동판을 진동시키면 코일하고 자석 사이의 거리가 변화하면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선 충전도 마찬가지 핸드폰 내부에 코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선 충전 패드의 역할은 자기장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코일에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서 유도 전류가 생겨서 충전이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전자석 기준기는 자기력을 이용한 겁니다. 전자기 유도가 아니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자기력으로 보초를 들어 올리는 게 되겠습니다. 기니에서 3번이 답입니다. 3번이 답이니까 3번 문제로 갑시다. 맞다. 오늘 농담 다 뺐는데 할 시간이 없습니다. 농담할 시간이. 자, 3번 그림은 학생 ABC가 도체, 반도체, 절연체를 각각 대표하는 세 가지 고체의 전기 전도도와 에너지 띠 구조를 대해서 대하는 모습입니다. 자, 요거는 전기 전도도가 나오는데 전기 전도도에 대해서 조금 필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전도도는 보통 이렇게 시그마로 나타내는데요. 단면적이 S고 그 다음에 길이가 L인 어떤 고체가 있다라고 하면요, 요 고체의 저항은 비저항 곱하기 단면적 분의 길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전기 전도도로 나타내면 전기 전도분의 1, 전기 전도도분의 1 곱하기 면적분의 길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로가 비저항이고요. 이건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떤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저항이 클수록 똑같은 형태면은 그 물질의 저항이 크고요.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의 역수입니다. 이게 이제 전기 전도도고요. 이 전기 전도도는 얼마나 전기를 잘 전도하느냐, 잘 통하느냐에 해당하는 물리량입니다. 전기 전도도가 클수록 전도가 잘 됩니다. 전류가 잘 통합니다. 그래서 비저항하고 역수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비저항이 클수록 전기 전도도는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짝을 한번 지어 보겠어요. 다 적었나? 자, 다이아몬드하고 규수하고 구리를 보니까 전기 전도도가 구리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제일 작고요. 규소가 중간이죠. 그럼 보면 지금 가가 도체이면서요, 왼쪽으로 치면 구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리. 전류가 제일 잘 통하겠죠. 그 다음에 나가 절연체죠. 절연체고, 절연체니까 전류가 제일 잘 안 통해야 되니까 전기 전도가 제일 작은 다이아몬드가 되겠습니다. 네, 다는 이제 반도체가 되겠죠. 반도체고, 중간값을 가지는 표에서는 규소에 해당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건 전기 전도도를 몰랐다 하더라도 구리는 도체고 규소는 반도체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철수형이 민수로 잘 안 나오고 학생 ABC로 나오는 추세네요.
학생 A 보면 띠 간격은 다이아몬드가 규소보다 작아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띠 간격이 가장 크죠? 그래서 틀렸고요. 구리의 에너지 띠 구조는 다가 아니라 가가 되겠습니다. 답은 C가 답이 되겠네. 규소의 붕소를 도핑하면 불순물 반도체의 경우가 순수 반도체보다 그 불순물에 인한 그 전하원 반자가 더 많아지니까 전류가 잘 통하고요. 비저항이 작고 전조도는 전기 전도도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C만 답이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투과 전자 현미경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전자총에서 방출된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E제로이면 물집합 파장은 람다제로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시료를 투과하는 전자기파에 의해 스크린에 상이 만들어진다 했는데 이건 전자현미경이죠. 따라서 전자기파를 이용한 게 아니고 전자기파를 이용한 건 광학현미경이고요. 얘는 이제 전자를 이용한 겁니다.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 전자의 물집합을 이용한 현미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니은 자기렌즈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전자의 진행 경로를 바꿉니다. 그래서 자기렌즈의 역할은 광학렌즈의 효과와 유사합니다. 광학렌즈가 빛의 경로를 휘게 한다면 자기렌즈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자기력으로 전자의 자기력을 가해서 전자의 경로를 휘게 합니다. 다음 디귿이 이제 문제였는데요. 운동에너지가 E제로인 전자의 물집합 파장은 람다제로이다 했는데 옆에다 필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집합 파장에 대한 공식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람다는 이때 문제에 람다 제로가 있으니까 람다 제로로 한번 써볼게요. 람다 제로는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예요. 그럼 이때 운동량을 P0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운동에너지라는 게요. 2분의 1 mv 제곱인데 얘를 2m분의 mv 전체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mv는 운동량이니까 운동에너지를 질량과 운동량으로 나타내면 2m분의 p제곱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좀 공식처럼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물집합 특히 할 때는요. 그러면 이 경우에 E0는 2m분의 P0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0는 처음 E0일 때 람다 제로라고 했을 때 그 E0입니다. 그러면 이 P0에 대해서 정리하면 P0는 2m E0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P0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루트 2m E0분의 H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E0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파장을 람다라고 하면 얘는 루트의 2m의 E0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걸 비교해 보면 그 람다 제로의 루트 2분의 1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운동 에너지 자리에 E0에서 E0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파장이 람다 제로에서 루트 2분의 1 람다 제로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그 문제를 풀 때에는 뭐 이걸 한 줄 더 적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요거 대신에 E0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면 요게 루트 2분의 1 람다 제로로 바뀐다라는 게 보이겠죠? 네,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려서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ABC는 충격량과 관련된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A에서 라켓의 속력을 더 크게 하여 공을 치면 공이 라켓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은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의 속력이 라켓의 속력을 증가하면요. 공의 속력도 증가하겠죠. 공의 속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공이 날아오는 속도는 뭐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공의 나중 속도가 증가하는 거고요. 공의 운동량 변화량이 증가합니다.
그럼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꼭 충격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 충격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보면 B에서 에어백은 탑승자가 받는 평균 힘을 감소시킨다 했는데요. 이 에어백에 관해서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식을 적어보면 힘 곱하기 시간, 이때 힘은 이제 탑승자가 에어백으로부터 받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탑승자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죠. 그럼 에어백이 있든 없든 탑승자는 MV의 운동량으로 운동하다가 멈춥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에어백이 있으나 없으나 같습니다. 하지만 에어백이 있음으로 해서 완전히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탑승자가 받는 평균 힘은 감소하게 됩니다. 순서로 치면 얘는 일정하고 얘가 증가하니까 얘가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은 맞네요. 디귿 보면 C에서 활시위를 더 당기면 활시위를 떠날 때 화살의 운동량이 커진다. 이건 뭐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것도 뭐 분석을 해보면 얘는 그 역시 활이 받는 힘 곱하기 시간은 활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될 텐데 이때는 활시위를 더 당기면요 그 화살이 받는 힘을 받는 시간도 증가하고 그 힘의 크기도 증가합니다. 많이 당기니까 이거는 뭐 동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활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증가하겠죠. 따라서 운동량이 커진 상태로 속도가 빨라진 상태로 날아가니까 멀리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뭐 굳이 이렇게 분석 안 해도 디귿은 그냥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두 가지 핵 반응인데요. 옳은 것을 골라라. 자, 핵 반응식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질량수의 합은 보존된다는 것과 원자 번호의 합, 전하량은 보존된다는 식을 먼저 써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 더하기 2는 3 더하기 1이죠.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하량, 지금 파란색 화살표는 질량수입니다.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합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숫자는 양성자수라고 보면 되죠. 전하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0입니다. 그래서 전하량이 0이면서 질량수는 1인 녀석은 뉴트론, 중성자가 되겠죠. 밑에는 보면 이제 2 더하기 2는 4죠. 3 더하기 1이 되겠고요.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1이고 질량수가 1인 녀석은 하이드로젠, 수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맞는 거 봅시다. 기역은 중성자이다. 맞죠? 기역과 니은은 질량수가 서로 같다. 둘 다 1이죠. 질량수가 둘 다 1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다음 질량결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했는데요. 자, 여기다 좀 쓸게요. 질량결손에 관한 식은 그 에너지는 결손된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입니다. 근데 얘는 상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저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요, 에너지가 가보다 나가 더 큽니다. 그러면 요 질량 결손된 양도 가하고 나를 비교해 보면 나가 더 크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에서가 나에서도 작다. 맞네요. 기니 D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의 궤도 일부와 전자의 전이 ABC를 표는 N에 따른 에너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ABC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각각 FA, FB, FC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여러분 물리학원에서는요 수소 원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의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사실 좀 미리 알아두었다면 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 기억은 그냥 풀 수가 있는데요.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물어보고 있는데 우선 이걸 하기 전에 그 에너지 준위 그림을 좀 미리 그려 놓을게요.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그림은 에너지 준위 그림이 아닙니다. 궤도의 모양을 나타낸 거예요. 그냥 궤도를 나타낸 거고
그러니까 요 화살표들이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는 이런 특징이 있죠. 요게 바닥 상태의 에너지 준위라고 하면요, n 이퀄 1이라고 합시다. n 이퀄 이게 2라고 치고요. 그럼 점점 간격이 좁아지죠. n 이퀄 3, n 이퀄 4. 뭔가 좀 비율을 잘못 그린 것 같은데, n 이퀄 무한대라고 칩시다. 이거는 n 이퀄 1, 2, 3, 4, 5, 6, 7, 8, 9, 10에서 무한대까지 있거든요. 무한대를 넘어가면 이제 전자가 수소 원자 핵의 구소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n 이퀄 무한대일 때 에너지 준위가 0이에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값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그 A 전위는 n 이퀄 2에서 n 이퀄 1로 이렇게 전위하는 거고요. 그다음 B 전위는 3에서 2로, 그리고 C 전위는 4에서 3으로 이렇게 전위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렇게 그려놓으면요, 얘는 그래프거든요. 화살표의 길이가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 화살표의 길이가요. 얘가 제일 길죠. 얘가 여기 이때 나오는 광자 에너지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요거고, 그 다음에 요거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비교해 보고 있는데요.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당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고요. 이걸 파장으로 나타내면 여기에다 C 이꼴 람다 F를 이용해서 F 대신에 람다분의 C를 집어넣으면 HC 나누기 람다 이렇게 되죠. 이 중에서 이 플랑크 상수하고 광속은 상수입니다. 따라서 방출하는 광자 한 개당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클수록 그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아요. 그럼 A하고 B를 비교해보면 에너지는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죠? 그럼 진동수는 A가 더 클 거고요. 파장은 누가 더 길겠어? B가 더 깁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A, B를 비교해보면 전위 과정이 A 전위 과정이 1하고 2 사이고 B가 2하고 3 사이니까 A가 에너지가 더 큽니다. 따라서 A가 B보다 파장이 짧다. 맞죠? 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이요. 여러분이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걸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전 지식이 있었다면 이 부분을 계산하지 않고 빨리 틀렸다는 걸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한 번은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럼 n 이꼴 1하고 2 사이의 에너지 준위 차이를 계산해 볼게요. 요 차이를. 그럼 여기서 에너지가 더 큰 거는 n 이꼴 1일 때예요, 2일 때예요? 2일 때입니다. 마이너스 값이 에너지는 크기를 의미합니다. 절대값이 작고 마이너스일수록 에너지가 큰 겁니다. 요 둘의 차이는 마이너스 3.4 빼기 마이너스 13.6이 되어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10.2 일렉트론 볼트가 돼요. 근데 얘는 잘 보면요, 그 3.4 일렉트론 볼트보다 커요. 3.4는 내가 왜 얘기했냐면, 자, 요 에너지 준위를 보면서 볼게요. 요 사이가 10.2예요. 10점인데 n 이꼴 2하고 무한대 사이가 3.4예요.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3.4잖아. 그러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1하고 2 사이의 에너지 준위 차이는 2하고 3 사이의 에너지 준위 차이보다도 크고 2하고 4 사이보다도 크고 2하고 5 사이보다도 크고 2하고 6 사이보다도 크고 2하고 무한대 사이보다도 큽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n 이꼴 2하고 n 이꼴 3 사이를 보면요, 마이너스 1.51 빼기 마이너스 3.4가 되고요. 요거 계산하면 얘가 큰일 좀 할게요. 1.89가 됩니다.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1.51보다 큽니다. 이때 1.51은 뭐냐면 1.89하고 1.51은 뭐냐면 요게 1.89예요. 이게 1.89인데 3하고 무한대 사이가 1.51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 2하고 3 사이의 에너지 준위 차이는 3하고 4, 3하고 5, 3하고 6, 3하고 7, 3하고 무한대 사이의 에너지 준위 차이보다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니은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FA하고 FB 더하기 FC를 물어봤는데 여기에 플랑크 상수만 딱 곱해주면
플랑크 상수만 곱해주면 요게 HFA고요. 요 길이가. 그 다음 B의 길이가 HFB, C의 길이가 HFC입니다. 그러면 요 길이는 요 길이 두 개 더한 것보다 길죠. 근데 이때 방출하는 광자 에너지가 이때 방출하는 광자 에너지, 이때 방출하는 광자 에너지 합보다 큽니다. 심지어 요 위에 거 다 더해도 그거보다 이게 더 큽니다. 그래서 요 이유는 틀렸어요. 근데 이게 방금 말한 게 1하고 2, 2하고 3 사이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요. 3하고 4는 좀 얘기가 달라져요. 3하고 4 사이의 에너지 준위 차이는 마이너스 0.85 빼기 마이너스 1.5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은 얘는 0.66이 돼요. 그래서 얘는 0.66이라서 그 0.85보다는 작아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3하고 4 사이는 4하고 무단대 사이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1하고 2하고 2 사이하고 2하고 3 사이는 그 위에 있는 어떤 에너지 준위 간격보다도 크다라는 거. 요거 하나는 좀 알아두면은 문제 풀 때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은요, n = 1일 때와 3일 때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전기력은 쿨롱 힘이죠. 거리의 제곱분의 전하량, 그 원자핵의 전하량 곱하기 전자의 전하량인데, 그 수소 원자 같은 게 둘 다 기본 전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전기력이 큰 거예요. 근데 n = 1, 2, 3, 4 이렇게 순서로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n이 작을수록 가까운 거죠. 그래서 n = 2가 더 가깝고 따라서 전기력도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다고 했으니까 요 디귿도 틀려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기준기에 줄로 연결된 상자가 연직 아래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 용어죠. 등속도. 그 안에는 질량이 각각 m, 2m의 물체 AB가 놓여있고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A에 작용하는 RGM은 0이다. 요거는 그냥 공짜배기라고 봐야 됩니다. A에 작용하는 RGM도 0, B에 작용하는 RGM도 0, 상자에 작용하는 RGM도 0입니다. 다 등속도니까. 그 다음 줄이 상자를 당기는 힘과, 자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줄이 상자를 당기는 힘과 상자가 줄을 당기는 힘, 정확히 대칭적이죠. 그러면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다음 디귿, 상자가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상자가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볼까요? 그럼 상자가 B를 떠받치는데 지금 B만 떠받치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A까지 합쳐서 떠받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AB 전체의 무게만큼을 떠받치고 있어서 합력이 0인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따라서 B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A하고 B 전체의 무게와 같고요. 이거는 3mg가 되죠. 이 경우에는 B를 받치고 있는데 B 위에 A도 있으니까 두 개를 합쳐서 받친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B를 누르는 힘이에요. A가 B를 누르는 힘은 A가 B를 누르는 힘으로 하려면 B에 작용하는 힘은 좀 복잡하고요. 반작용을 생각해 보면 A가 B를 누르는 힘의 반작용은 B가 A를 떠받치는 힘이죠. 그럼 A에 작용하는 힘은 B가 A를 떠받치는 힘하고 A의 무게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합력이 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 힘은 A의 무게가 됩니다. A의 무게가 되니까 A의 질량이 m이니까 mg가 되죠. 따라서 2배가 아니라 3배입니다. 따라서 틀렸죠. 2배가 아니고 3배입니다. 기니 3번이 답이었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강자성체 X가 솔레노이드에 의해 자기화된 모습을, 나는 가의 X를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강자성체 Y에 가져간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나에서 자기장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자,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문제 여러분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게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외부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감으면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고요. 그 엄지가 향하는 쪽이 N극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력선은 N극에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서 내부에서는 S에서 N극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얘가 유지가 되죠. 유지가 되고, 그럼 얘가 자석인 셈이고요. 자석을 강자성체에 가까이 가져가면 자석에 붙죠. 그리고 얘가 만드는 자기장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화가 될 겁니다. 따라서 가까운 쪽이 S극, 먼 쪽이 N극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A에서 나와서 B로 들어가는 모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5번밖에 없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넘어가서 10번 문제 볼게요. 10번도 여러분 그 파동에 관한, 파동의 전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이해해야지, 다 종합적으로 이해해야지 풀 수 있었던, 그렇게 또 뭐 아주 쉽지는 않았던 문제입니다. 자, 같이 보면 그림은 시간 t = 0일 때 매질 A에서 매질 B로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A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2m/s예요. 이때 X = 12m에서 그 파동의 변이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적절한 것을 했네요. 그러면 여기 색깔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하자. X = 12인 요 부분에서 요 매질이 위로 아래로 이렇게 진동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연사로 사진을 두두두두두 찍어가지고 시간대별로 펼쳐놓은 걸 찾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매질 A에서 매질 B로 매질이 바뀌어요. 근데 매질이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 요 그림에서도 보듯이 파장이 바뀌고요. 요 파동의 전파 속력이 바뀝니다. 근데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매질 A에서 매질 B로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진동수하고 진동수의 역수인 주기는 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얘가 시간에 따른 그래프를 그리려면 주기를 구해야 돼. B에서의 주기를 구해야 되는데 B에서의 주기를 A에서의 주기로 구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기는 변하지 않으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은 지금 B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어요. 근데 A에 대한 정보는 지금 A에서의 파동의 진행 속력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냐면 그 A의 파장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장이죠. 요 모양이 계속 반복되니까 요게 파장이거든요. 파장이 몇 미터입니까? 예, 4m죠. 그러면 그 파동의 전파 속력은 파장 나누기 주기, 요걸로 이제 주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의 전파 속력이 얼마고? A에서의 파동의 전파 속력이 2m/s죠. 그리고 A에서의 파장이 4m입니다. 그럼 A에서의 주기이자 B에서의 주기가 2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요까지 구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돼요. 주기가 2초인 걸 찾아야 되죠. 주기가 2초인 거는 몇 번 있어요? 3번, 4번이 있죠. 주기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얘가 시간이 지났을 때 변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것이냐 매질이 아래로 내려갈 것이냐 이걸 찾으면 되거든요. 요거는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판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매질 A에서 매질 B로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진행 방향이 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요게 속도의 방향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시간이 좀 지나면 요 모양의 파동이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파동이 요렇게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러면 요 지점에 있던 매질은 시간이 좀 지나면 요 빨간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러면 시간이 0초에서 좀 지났을 때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프를 찾아야 돼요. 주기가 2초면서. 그럼 몇 번입니까? 예, 4번이 답이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해야지 풀 수 있었던 좀 종합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제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열의 이동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실험 과정을 보면 가 20ml의 기체가 들어있는 유리 주사기의 끝을 고무마개로 막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와의 이제 기체의 출입은 없게 막아두는 거죠. 다음 가의 주사기를 뜨거운 물에 담고요. 그러면 뜨거운 물에 담으면 열을 받아서 팽창하겠죠. 이럴 때 이제 눈금을 잽니다. 그래서 열이 보면 20에서 23으로 증가한 거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다는 나의 주사기를 얼음물에 든 비커에 담아요. 그럼 열을 방출하겠죠. 기체 입장에서는 열을 방출하고 부피는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아진 모습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역.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했는데 그 가에서 나로 바뀌는 과정을 보면요. 뜨거운 물에 갖다 놓거든요. 뜨거운 물에 갖다 놓으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합니다. 온도가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예. 온도가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고요. 내부 에너지는 총 운동 에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당 에너지가 증가하면 전체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양은 안 변하니까. 그다음 니은 보면 나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은 기체가 한 류가 같다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 가에서 나 과정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보면 Q는 W 더하기 델타 U예요. 델타 U인데 지금 물어보는 거는 열과 일이 같다라는 건데 온도가 변하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 아닙니다. 얘는 열도 받고요. 부피도 증가하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같지 않죠. 얘 둘을 대소관계를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Q하고 W 중에 누가 더 커요 그러면? Q는 W에다가 델타 U를 더한 거니까 Q가 더 큽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이것도 비슷해요. 다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한 것 같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나에서 다 과정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보면 Q도 있고 W도 있고 델타 U도 있어요. 얼음물에 담갔거든요. 그럼 열을 빼앗기면서 부피도 감소하고 온도도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가 0이 아니죠. 때문에 기체가 방출한 열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좀 잘 보세요. 이게 전부 다 마이너스 값이에요. 열 방출하고 부피 감소하고 내부 에너지도 감소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Q의 절대값하고 델타 U의 절대값을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클까요? Q의 절대값하고 델타 U의 절대값을 비교해 보면 Q가 더 큽니다. Q의 절대값이. 그래서 이걸 맞는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보다 크다. 이러면 맞는 보기가 됩니다. 감소량이라고 하면 감소한 양의 크기거든요. 어쨌든 얘는 같지 않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2번까지 풀어볼게요. 12번 같이 풀어볼게요. 12번 문제가요. 저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시간을 질질 끌었으면 좀 이번 시험이 전반적으로 좀 말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모의고사 칠 때 이걸 연습해야 돼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번에 시험 칠 때 12번은 빨리 판단하고 힘들겠다 싶어서 넘겨야 되는 사실 문제였어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제가 이거보다 더 빠른 풀이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떨어. 되게 굉장히 복잡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자동차 AB가 기준선 PR을 각각 V, EV의 속력으로 동시에 지난 후에 기준선 Q를 동시에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이게 0초라고 하면요. 요 Q를 지나가는 순간이 같은 순간이죠. 그 순간을 T라고 두도록 할게요. 그럼 P에서 Q까지의 A의 이동 거리는 L이고요. 그 다음에 R에서 Q까지 B의 이동 거리는 3L이고 그 다음에 AB의 가속도의 크기의 방향은 서로 같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했는데요. 근데 가속도하고는 둘 다 오른쪽이거나 둘 다 왼쪽이잖아요. 근데 그 방향을 뭐 조금 그 센스가 있는 애들은 알 수도 있을긴 할 거예요. 지금 보면 얘가 더 많은 거리를 가야 하니까
아마 얘가 속력이 증가하고 얘가 속력이 감소해야지 얘를 동시에 통과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저는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좀 방향을 항상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을 기본적으로 플러스로 두고 모든 것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처음 속도들은 다 나와 있으니까 나중 속도들을 각각 그 A의 나중 속도를 V1, B의 나중 속도를 V2라고 둘게요. 그러면 A의 가속도의 크기는요, T분의 V1 빼기 V의 절대값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V1도 지금 없애야 되고 T도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막막하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는 그냥 이렇게 되면 그냥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식으로 먼저 써봅니다. 써보는데 얘가 L만큼 같고 얘가 3L만큼 같잖아요. 그러면 그 거리에 대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쓸 건데, 근데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을 쓰기에는 문제는 초기 속도도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시간의 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처리하기 어려워요. 근데 거리에 대해서 그 시간을 그냥 제곱이 없는 시기에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순서를 이렇게 적어줄게요. 첫 번째 단계는 A는 지금 L만큼 이동을 했고요. 변이죠. 그 다음 B는 왼쪽 방향으로 3L만큼 갔습니다. 요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걸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하면 A 같은 경우에는 처음 속도가 V이고 나중 속도가 V1이에요. 요거 곱하기 T 하면은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처음 속도가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V고요. 나중 속도가 마이너스 V2입니다. 요거 나누기 2하면 평균 속도가 되죠. 이게 똑같은 시간 T만큼 가서 마이너스 3L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식을 하나 뒀고요. 나중에 어차피 연립해야 돼서 요걸 기억, 요걸 니은이라고 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적어볼게요. 뭘 물어봤냐면 가속도를 물어봤어요. 이 가속도를 제가 그냥 A라고 둘게요. A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오른쪽이라 생각하고 일단 A라고 두고요. 그럼 얘는 그 A의 입장에서 보면 A의 나중 속도가 V1, A의 처음 속도가 V입니다. 그리고 이제 T로 나누면 되죠. 그리고 B도 가속도가 같다고 되어 있죠. B도. 근데 B의 입장에서 보면 나중 속도가 마이너스 V2고요. 처음 속도가 마이너스 2V입니다. 왼쪽으로 가고 있죠.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디귿, 요걸 리얼이라고 할게요.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요겁니다. 요건데 그 답에 보면은 V하고 L로 나타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V1하고 T를 없애야 돼요. 우선 V1부터 없애보도록 할게요. 없애기 위해서 이 식을 이제 연립해야 되는데 일단 오른쪽 식을 보니까요. 오른쪽 식에서 니은 나누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니은 나누기 기억을 해볼게요. 기억을 해보면 좌변은 3이 됩니다. 그리고 우변은 2분의 t가 다 날라가죠. 날라가고 2v 더하기 v2 나누기 v 더하기 v1이 되고요. 근데 요 식만으로는 v1, v2가 있으니까 v1을 없앨 수가 없죠. 근데 v2가 들어간 또 식을 보면 요 두 식을 보면 디귿하고 리을이 같은 식이거든요. 요 두 개가 같다라는 식을 써보면 이제 t분의 1은 날라가고요. 이 v1 빼기 v는 마이너스 v2 더하기 2v가 됩니다. 그럼 자 보면 요 식하고 요 식을 연립하면 v2를 없앨 수 있고 v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식을 요 밑에다가 적어 볼게요. 적어 보면 그 v1 v 더하기 v1을 좌변으로 넘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v 더하기 3v1이죠. 원은 우변은 2v 더하기 v2가 남습니다. 이렇게 됩니까?
요게 이제 요 왼쪽 연립한 식을 밑에다가 다시 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V2를 없애기 위해서 두 식을 더해요. 두 식을 더하면 V2가 날아가고요. 얘는 4V 더하기 2V1이 남죠. 오른쪽은 4V가 남습니다. 그럼 V1이 나오죠. V1이 얼마입니까? V1이 V1에 2V 아니에요? 4V1 이거 맞네요. 집중하고 있네요. 여기 안 지워지는 건데. 되네요. 예, 이렇게 되죠. 그러면 V1이 얼마가 됩니까? V1이 2분의 1 V가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V1 대신에 2분의 1 V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T분의 V가 됩니까? V가 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T를 없애야 됩니다. T를 없애야 되는데 여기 잘 보면은 우리가 V1을 구했잖아요. 여기 잘 보면 여기에 이제 2분의 1 V를 집어넣으면 이제 T 빼고는 나머지 R는 값이잖아요. L하고 V 값이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L은 4분의 3 VT가 되고요. 그럼 T는 3V분의 4L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T 대신에 3V분의 4L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8L분의 3V 제곱이 되죠.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가속도고요. 그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는 떼고 쓰면 되죠. 마이너스 이제 우리가 오른쪽으로 일단 임의로 잡았던 거니까 왼쪽이란 뜻이고요. 예, 크기는 8L분의 3V 제곱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풀면 사실 시간이 굉장히 소비가 됩니다. 이것도 막힘없이 풀었을 때 이 정도 걸리는 거고, 이걸 또 생각을 해내야 되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연습해야 돼요. 이 문제가 딱 보고 봤을 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거냐 아니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냐를 판단해서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일단은 제끼고 딴 거 풀고 시간 남으면은 이제 이거를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말린 사람 많죠, 이번 시험에. 제 예상은 그래요. 여기서 걸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다가 사실 오늘 이번에 20번이 풀만했거든요. 진짜요? 오히려 20번이 풀이를 보면 생각보다 풀만하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예. 시간이 없어서 근데 못 건드렸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13번부터 끝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월 모의고사 모의평가죠. 수능 모의평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번부터 할 거고요. 13번도 13번에 비해서는 좀 어렵게 나온 편인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물체 ABCD가 실로 연결되어 가속도의 크기가 A1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실 P를 끊으면 A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요. Q를 끊으면 가속도의 크기가 A2인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P를 끊은 후에 C의 가속도 하고요. 그 다음에 Q를 끊은 후에 D의 가속도, 그러니까 C만 있을 때의 가속도하고 D만 있을 때의 가속도가 같습니다. 크기가 A, B, C, D의 질량은 각각 4m, 3m, 2m, 2m이고요. A1과 A2의 B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금 P를 끊은 후 C와 Q를 끊은 후 D의 가속도의 크기는 제가 A3라고 두고요. 운동방정식을 세워볼게요. 그러니까 A1, A2, A3가 들어가 있는 운동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어떻게 풀 것인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우선 상황이요. 지금 이 상태는 가속도가 A1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데 얘를 끊으면 등속도 운동한다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를 끊었을 때 합력이 0이 되니까.
따라서 좌표축을 세울 때 요 방향을 플러스로 둘게요. 요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인지 알겠죠? 네, 요 방향을 플러스로 두겠습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할 건데 경사면의 기울기가 같으면 그 중력 중에서 빗변 방향 성분의 크기가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의 그 중력의 빗변 방향 성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 질량의 비와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각각 2F1, 3F1 이렇게 둘 겁니다. 최대한 그 모르는 문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2F1, 3F1으로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빗변 방향 성분은 요 방향이 될 거고요. 요 크기를 F2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D에 작용하는 중력 중에서 빗변 방향 성분이 요 방향이 될 거고요. 그 크기를 F3라고 두고 MA 이꼴 F를 써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상태는 가속도가 A1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지금 하나로 묶여 있는 상태고요. 그럼 총 질량이 10M입니다. 그래서 10M A1은 5F1 빼기 F2 빼기 F3 이렇게 이제 운동 방정식이 하나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P가 끊어지면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합력이 0인 거죠. 그러면 MA에서 A는 0이죠. 이렇게 되면 3F1 빼기 F2 빼기 F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Q가 또 끊어지죠. Q가 끊어지고 나면 가속도의 크기가 A2가 됩니다. A2가. 따라서 그때는 C하고 D가 날아가니까 요 A하고 B만 남죠. A하고 B만 남으니까 이 녀석의 총 질량은 7M이고요. 7M A2가 되죠. 이때는 가속도가 A2라고 했으니까 A2는 3F1 빼기 F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 이제 이렇게 두고 또 하나 남은 게 있죠. A3가 들어가는 거. 요 P를 끊은 후 P를 끊은 후 C에 대한 운동 방정식 세워보면 2M A3는 2F1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Q를 끊은 후 D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세워보면은 MA3는 F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다 적어볼게요. MA3는 F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두 개를 연립해 보면 요 두 개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F1하고 F3가 같다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하나 더 줄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요 식을 보면 최대한 이제 모르는 문자를 줄여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 식하고 요 식을 한번 비교해 보면 같은 꼴이 많죠.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요거랑 요거 같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0이잖아요. 요만큼이 0이니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얘가 식이 조금 간단해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10M A1은 2F1 이렇게 됩니다. F1. 자, 그 다음에요. F3가 아까 F1이라고 그랬죠. 아까 요 결과가 있었잖아요. F1하고 F3가 같았죠. 그럼 여기에다가 요 F3 대신에 F1을 집어넣어요. F1을 집어넣으면 F1하고 F2 사이의 관계가 나오죠. 요 식으로부터. 요 식이 이제 0은 F1 빼기 F2 빼기 3F1 빼기 F2 빼기 F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거는 2F1 빼기 F2니까 F2가 2F1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또 F2 대신에 요 F2 대신에 2F1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2F1을 집어넣으면 이게 그냥 F1이 됩니까? F1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다 했죠. 요 두 식을 나누면 되죠. A1 대 A2를 구해라 했습니까? 그럼 A1 나누기 A2니까 요게 기역이고 요게 니은이면
니은 나누기 기역하면 되죠. 니은 나누기 기역. 이렇게 하면 m은 날라가니까 10a1 나누기 7a2는 2 나누기 1이 됩니다. 2f1 나누기 f1이 되죠. 요거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a1 나누기 a2는 5분의 7이 되나? 5분의 7이 돼서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시간이 그렇게 적게 걸리지는 않는 문제였는데 다시 한번 복귀하면 근데 문제 상황에 맞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표시하고 MA 그래프를 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미지수들을 연립해서 하나하나씩 소거해가지고 구했던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제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가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계산 과정 자체가 복잡한 문제여서 좀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도 그렇게 쉽지만 않았는데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특수상대성 이런 문제인데요.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X축과 나란하게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B의 관성계에서 빛은 광원으로부터 각각 플러스 X 방향,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동시에 방출된 후 거울 PQ에 반사되어 광원에 동시에 도달하며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L입니다. 표는 A의 관성계에서 빛이 광원에서 P까지, P에서 광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나타낸 건데요. 자, 일단 관찰자 B에서 보면 광원에서 동시에 P하고 Q로 향한 빛이 동시에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럼 요 길이가 L이면 요 길이도 B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리 L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주선의 운동 방향을 물어봤는데요. 자, 요 표는 A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관찰자가 A인 거죠. 근데 A 입장에서 봤을 때 광원에서 나온 빛이 P로 가는데 걸린 시간은 0.4t0였는데 거울에서 반사된 빛이 광원으로 갈 때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그렇다는 말은 A가 관찰했을 때 광원으로 해서 P로 갈 때는 광원과 P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고요. 반면에 P에서 광원으로 되돌아갈 때는 P하고 광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우주선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이 상황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이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다음 니은 보면요. T0는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요 두 개를 더했을 때가 T0가 됩니다. 그럼 이 T0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요 A가 바라보았을 때 요 광원에서 빛이 P로 향해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시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똑딱거리는. 그리고 A의 입장에서 보면 요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를 보면요. 광원에서 빛이 출발할 때는 여기서 출발했는데 얘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되돌아올 때는 여기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동일한 장소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건들 사이의 시간 간격이 고유 시간이거든요. 근데 얘가 봤을 때 이 사건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니까 늘어난 시간 간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0는 분석을 해보면 A가 측정한 시간이고요. 한 시간이고 A가 측정했을 때는 광원에서 빛이 출발했다라는 사건과 광원으로 빛이 되돌아왔다는 사건이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니까 요거는 늘어난 시간 간격이 됩니다. 반면에 C분의 2L은요. 요 길이도 아까 L이라 그랬잖아요. B가 바라봤을 때 C의 속도로 L만큼 갔다가 C의 속도로 L만큼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분의 2L은. 따라서 요 C분의 2L은
그 B가 측정한 시간이고요. B가 측정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광원과 요 P가 정제 있잖아요. 그래서 빛이 광원에서 출발했다라는 사건 1과 빛이 다시 광원으로 되돌아왔던 사건 2가 동일 장소에서 일어나는 고유 시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A 시간은 고유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고유 시간을 판별할 줄 알면요, 고유 시간보다 그 움직이는 시계의 시간 간격이 더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개념적으로 다가갔어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보면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작다 했는데, A의 입장에서 보면 그 광원과 P 사이의 거리가 길이 수축이 일어나겠죠. 근데 고유 길이가 L이니까 L보다는 길이가 더 작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아서 디니 디 모두 맞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스피커에서 진폭과 진동수가 동일한 소리를 발생시키면 x = 0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기 거리가 같죠. 똑같이 마루로 출발한 소리가 여기 동일한 위상으로 도착을 할 겁니다. 모양이 같으니까 진폭이 커집니다. 소리의 진동수가 F1, F2일 때 X축상에서 x = 0으로부터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각각 2d와 3d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잠깐 여기다 표시를 좀 할게요. 요 경로 차이를 제가 문자로 표현을 해 놓겠습니다. 경로 차이는 이 스피커하고 특정 지점 사이의 거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2D에서의 경로 차이를 제가 R1이라고 둘 거고요. 그리고 3D에서의 경로 차를 R2라고 둘게요. 이렇게 두고 제가 모든 걸 좀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F1과 F2를 비교해 보고 있는데요. 근데 보통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의 조건은 진동수로 표현하기보다는 파장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홀수배면은 마루하고 골이 뒤집혀서 만나가지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 경로 차가 반파장의 짝수배면은 위상이 같게 만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진동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일단 진동수하고 파장 사이의 관계를 먼저 적어보면 람다1 F1은요 람다2 F2와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 R1은 x = 2D인 지점에서의 경로 차이입니다. 요거는 그 진동수가 F1이 녀석의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첫 번째 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가 F1인 녀석의 파장이 람다1이라고 하면 그 녀석의 반파장의 딱 2배가 되는 지점입니다. 첫 번째 보강 간섭이니까요. 방금 한 말 이해했습니까? 보강 간섭이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는 게 보강 간섭이잖아요. 그럼 반파장의 2배, 4배, 6배, 8배 이렇게 되는 경로 그 지점들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첫 번째 보강 간섭이니까 짝수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 2를 곱한 게 됩니다. 반면에 R2는 x = 그 3D인 지점의 경로 차이고요. 요거는 진동수가 F2인 소리의 입장에서 첫 번째 보강 간섭이에요. 그러면 그 녀석의 파장은 2분의 람다2니까 요거의 2배가 되는 지점이에요. 자, 근데요, 여기 보면 R1하고 R2 중에서 누가 더 크냐인데요. 요거는 뭐 생각해 보시죠. 여기가 경로 차이가 0이죠. 그 다음에 얘가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경로 차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 차이는 R1보다 R2가 더 큽니다. 스피커하고 각 이 지점 사이 거리의 차이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요 두 식을 비교해 보면 R1은 람다1이고요. 결국에 R2는 람다2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 람다1과 람다2를 비교해 봐도 람다2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식에서 람다 1보다 람다 2가 더 크니까 진동수는 누가 더 크겠어? 진동수는 F1이 더 크겠죠. 두 개 곱한 값이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기억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생각한 것도 이제 한 번 하나만 거꾸로 잘못 생각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서 하는 게 실수를 안 합니다. 일단 니은 보면 F1일 때 0에서 x 이퀄 0에서 x 이퀄 2d 사이에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다 했는데, 자 보십시오. F1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2배인 지점이죠. 근데 여기는 반파장의 0배인 지점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경로 차이가 점점 커집니다. 커지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파장의 1배, 반파장의 2배, 반파장의 3배, 반파장의 4배, 반파장의 5배, 반파장의 6배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럼 여기가 반파장의 2배인 지점이니까 요 사이에 반파장의 1배인 지점이 있겠죠. 어딘가에 경로 차이가. 그게 첫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이쪽 한 개 있습니다.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여기다 적어줄게요. 경로 차이가 2분의 람다 1인 지점이 한 곳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딱 하나 있는 거죠. 이 사이에. 어떨 때는 개수를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몇 개 있는지. 디귿 보면 보강 간섭된 소리의 진동수는 스피커에서 발생한 소리의 진동수보다 크다 했는데, 제가 얘기했죠. 진동수는 그 파원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그리고 똑같은 진동수의 두 소리가 겹쳐지면요, 진동수는 그대로입니다. 주기란 진동수는 그대로고 뭐만 커져요? 진폭만 커집니다. 진폭만. 파장도 그대로고요. 오로지 진폭만 커지기 때문에 이게 진동수를 진폭이라고 잘못 읽었으면 틀리는 거죠. 어이없게 틀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폭은 진동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진폭만 변합니다. 파장도 안 변하고, 파장 안 변하고 진동수 안 변하니까 파장 곱하기 진동수의 속력도 안 변하고요. 오로지 진폭만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간섭을 하면. 그래서 2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자,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빛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실험 과정 보면 반원 1, 2로 구성된 원이 그려진 종이면에 1에 이제 반원형 유리 A를 올려놓고요. 그다음 레이저 빛이 전피해서 유리면에 수직으로 입사하도록 합니다. 이게 수직으로 입사하는 이유는 이게 반원형 형태의 물체를 쓰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데요. 보면 수직으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각이 0도가 됩니다. 법선과 이루어가는 0도죠. 그러면 V1 사인 세타 1은 V2 사인 세타 2가 되는데, 사인 세타 1이 0이니까 사인 세타 2도 0이 되어서 굴절각도 0이 되는 거죠. 입사각과 굴절각이 둘 다 0도니까 굴절을 하지 않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이 지점 1과 2의 경계면에서 굴절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장치들이 되겠습니다. 달을 보면 그림과 같이 빛이 진행하는 경로를 종이면에 그리고요. 그 다음 P와 X축 사이의 거리 L1, 그리고 빛의 경로가 2의 호와 만나는 요 지점과 X축 사이의 거리 L2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반원형을 유리 B로 바꾸고 똑같은 과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요 둘의 그 종류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실험 결과를 해석을 해보면요, 제가 그 굴절의 법칙을 여기 한번 복습 삼아 적어보면 V1분의 사인 세타 1은 V2분의 사인 세타 2였고요. 이때 세타 1과 세타 2는 각각 법선과 이루는 각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요게 세타 1이고요. 요게 세타 2라고 두면 사인 세타 1이라는 것은 요것분의 요게 되고요. 사인 세타 2는 요것분의 요게 되는데,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요 원의 반지름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 1은 R분의 L1이 되고 사인 세타 2는 R분의 L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요 L1과 L2는 결국에 요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를 대변하는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둘 다 원으로 적어놨네. 요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가 큰 쪽이 속력이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세타 1이 세타 2보다 작죠. 작은 수를 작은 수로 나누고 큰 수를 큰 수로 나누면 등식이 성립하니까 결국에 요 L1하고 L2 중에서 길이가 더 큰 쪽이 속력이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결과를 비교해 보면 요 A 1쪽이 A이고 2쪽이 공기일 때 L1과 L2를 비교해 보면 얘가 더 크죠. 따라서 A하고 공기 중에서 요 빛의 속력이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에서는 B하고 공기를 비교해 보면 B하고 공기 사이가 A하고 공기 사이보다도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B하고 공기 중에서는 공기에서가 속력이 더 빠른데 그 차이가 더 크니까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속력을 비교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기 중에서의 속력이 A하고 B보다 각각 더 빠르니까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그 차이가 A보다 B가 더 크니까 A가 공기 중에서보다 속력이 느린데 조금 더 느리고 B는 공기에서보다 속력이 더 많이 느리게 됩니다. 따라서 순서는 공기 A, B 순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A하고 B를 비교해 보면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A에서 속력이 더 빠르죠. 따라서 이것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 A하고 B 사이의 차이보다 그 B하고 공기 사이의 차이가 더 크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B하고 공기 사이보다는 B하고 A 사이가 더 작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 5.1cm보다는 기압값은 5.1cm보다는 차이가 적으니까 적게 날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3cm보다는 크게 되겠네요. 3cm보다는 크고 5.1cm보다는 작은 요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 보면은 기압 보면은 5.1cm보다 크다고 했는데요. 5.1cm보다는 작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B하고 A 사이보다는 B하고 공기 사이의 속력 차이가 더 크죠. 따라서 요 차이보다는 차이가 덜 나게 됩니다. 따라서 요 값은 5.1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큰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보면 레이저 빛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문제 데이터 해석하면서 해결을 했죠. A에서가 B에서보다 속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디귿 보면 인계각은 레이저 빛이 A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가 B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계각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고 마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전반사 문제가 있으면요, 저는 항상 이 상황을 그려놓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라고 하는데요. 이게 딱 그 입사각이 인계각인 상황이죠. 굴절각이 90도일 때 입사각이 인계각이고요. 요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작으면 굴절각도 90도보다 작아서 굴절이 가능하고요.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크면 굴절각이 90도보다는 클 수 없기 때문에 굴절의 법칙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고요. 따라서 이제 인계각보다 입사각이 큰 이 경우가 전반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전반사가 잘 된다라는 것은 인계각이 작아서 전반사가 되는 범위가 넓은 경우고요. 그 말은 이제 요 둘 사이의 각도의 차이가 크니까 속력의 차이가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좀 필기를 해둘까요? 속력의 두 매질 사이에 속력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은 인계각으로 치면 인계각이 작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요, 그 전반사가 더 잘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전반사 자체가 이제 굴절의 확장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굴절의 원인인 속력의 차이가 클수록 전반사가 잘 되는 거고요. 그 속력의 차이가 클수록
요 인계각과 90도 사이의 차이가 큰 거고요. 따라서 인계각이 작다라는 거고, 요 전반사가 되는 범위가 넓다는 거니까 전반사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구한 게 공기에서 속력이 가장 빨랐고요. 속력이요. 그 다음에 A가 빨랐고 B가 가장 느렸죠. 그러면 문장을 해석해 보면요, 공기하고 A 사이의 속력 차이 하고요, 공기하고 B 사이의 속력 차이를 보면 공기하고 B 사이의 속력 차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인계각을 놓고 보면 그 공기하고 B 사이의 속력 차이가 더 크고 전반사가 더 잘 되니까 공기하고 B 사이의 인계각이 더 작다라고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공기하고 A 사이의 속력 차이가 더 작으니까 그 전반사가 더 잘 안 되고요. 전반사가 더 상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는 그 인계각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인계각은 레이저 빛이 A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가 B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보다 인계각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에서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반사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 장면 좀 떠올리고요. 그 다음에 속력 차이가 크다라는 것과 인계각이 작다라는 것, 전반사가 더 잘 된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인계각과 관련된 표현들 조심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 C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A와 C는 같은 속력으로 B를 향해 운동하고요. B의 속력은 4m/s입니다. A, B, C의 질량은 각각 3kg, 2kg, 2kg이고요. 그린 나는 가에서 B와 C 사이의 거리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A, B, C는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고요. 자,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출제한 게 좀 오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한 번도 상대 속도를 수식을 써서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상대 속도를 계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좀 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상대 속도를 이제 수식을 써서 계산하려면 좌표축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고 풀이를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0에서 2초는요 굳이 식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보면 그 B하고 C 사이의 거리가, 이 B하고 C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기울기를 구하면 상대 속도거든요. 네. 근데 보면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가 -6이죠. 기울기가. 그러면 6m/s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속도는 2m/s입니다. 요거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일단 처음에는 2m/s 속도가 같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해석해야 되는데요. 자, 이 상태로 되면 뭐하고 뭐가 먼저 충돌하겠습니까? B하고 C가 충돌하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2초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B하고 C가 충돌하는 순간이에요. 그럼 B하고 C하고 충돌하고 나면 이제 B하고 C의 거리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B하고 C가 거리가 벌어지면 더 이상 B하고 C는 충돌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 충돌하겠어? A하고 B가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A하고 B가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두 번 써야 돼요. B하고 C가 충돌할 때 B와 C의 운동량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A하고 B가 충돌할 때 A와 B의 운동량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식을 써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기울기들이 상대 속도를 뜻하는 겁니다. 기울기들이. 그러면 자, 해석을 해볼게요. 자, 얘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B가 바라봤을 때 C의 속도가 왼쪽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울기는 B가 바라본 C의 속도, B에 대한 C의 속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B에 대한 C의 속도입니다. 따라서 C의 속도 빼기 B의 속도입니다.
C의 속도 빼기 V의 속도. 그러면 요 기울기는요 지금 2분의 8이니까 4죠. 예? 요거는 B가 바라본 C의 속도니까 2에서 4초 사이에 B의 속도와 C의 속도를 각각 VB, VC라고 하면 얘는 그 C의 속도 빼기 B의 속도가 됩니다. B가 바라본 C의 속도니까 관찰자의 속도인 B의 속도를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의 기울기는 보면은 2m/s거든요. 요거는 이제 B가 바라본 C의 속도인데 속도가 달라졌죠. 그래서 프라임을 붙일게요. VC 프라임 빼기 VB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두고 이제 그 운동량 보정 법칙을 써볼게요. 이 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A가 이동한 거리를 구해야 했기 때문에 뭘 구해야 되냐면은 그 A의 속도를 0에서 2초 사이, 그리고 2에서 4초 사이, 그리고 4에서 6초 사이의 속도를 구해야 됩니다. 일단 0에서 2초 사이의 A의 속도는 2m/s예요. 그리고 2에서 4초도요. 그 B하고 C만 충돌했잖아요. 그러니까 A는 변화가 없어요. 결국에 그 4에서 6초 사이의 A의 속도만 구하면 돼요. 4에서 6초 사이의 A의 속도를 VA 프라임이라고 둘게요. 지금 2에서 4초는 VB, VC로 뒀거든요. 그러면 그 4에서 6초는 프라임을 다 붙인 겁니다. VA 프라임, VB 프라임, VC 프라임 이렇게 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2초인 순간 충돌, B하고 C의 충돌에 대해서 운동량 보정을 써보도록 하죠. 일단 처음에 그 A의 운동량은 충돌 전에 질량이 3kg이고 속도가 2죠. B하고 C는 미안합니다. A는 충돌 안 하죠. 그럼 B하고 C를 해야 되죠. B의 질량은 2kg이고 속도는 4였죠. 2 곱하기 4. 그 다음에 그 C는 질량이 2kg이고 속도가 마이너스 2m/s였죠. 왼쪽으로 2m/s니까. 그러니까 충돌후는 B의 질량 곱하기 B의 나중 속도, C의 질량 곱하기 C의 나중 속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굳이 곱하기 안 쓰자. VC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 일단 그 VC하고 VB 중에 하나를 속어야 되는데요. 뭐 VC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요 식을 보면 그 VC 대신에 4 더하기 VB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VB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2VB 더하기 2 곱하기 4 더하기 VB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4VB 더하기 8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얘가 되죠. 그럼 V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VB를 구하면 마이너스 1m/s가 돼요. 그리고 요거를 다시 여기다 도로 집어넣어서 구하면은 VC가 나옵니다. 첫 번째 충돌 후 C의 속도는 3m/s인데요. 요거는 결국에 VC 프라임이랑도 같아요. 왜냐하면 B하고 C하고 충돌한 다음에는요, C는 이제 더 이상 충돌 안 일어납니다. 나중에 A하고 B만 충돌하거든요. 그 다음에 A가 B가 충돌한 이후에 C의 속도는 뭐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또 뭐를 구할 수 있냐면 VB 프라임도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얼마인지 VC잖아요. 얘가 VC고 VC가 3m/s예요. 그러면 VB 프라임은 얼마예요? 1m/s입니다. 그러니까 똘똘마리로 많이 구해지죠. 그러면 1m/s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충돌이 일어나죠. 4초일 때 A하고 B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럼 또 운동량 보정 써보면 A는 질량이 3이고요. 원래 속도가 2m/s였습니다. 그리고 B의 질량은 2kg이고요. B의 나중 속도는 B의 처음 속도는 2초 때 충돌한 이후의 속도죠. VB 프라임입니다. 그래서 VB 프라임은 아까 마이너스 1로 구했죠. 여기 VB 프라임이 1이 아니고 VB 프라임은 이것도 충돌한 이유네요. 이유니까 미안하다. 이게 안 지워지노? 이제 지워지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VB는 이거는 VB네요. VB니까
요걸 집어넣어야 되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충돌 후 A의 속도, 이게 이제 구해야 되는 건데, 요거는 VA 프라임 아직 못 구한 거고요. 근데 충돌 후 B의 속도는 이게 이거죠. 네, 이거 구했으니까 2 곱하기 그냥 1이네요. 2 곱하기 1. 요러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요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계산하면 VA 프라임은 3분의 2 m/s가 돼요. 그러면 이제 다 구한 겁니다. 요게 이제 3분의 2라는 거죠. 그러면 총 이동한 거리는 2 곱하기 2초, 2에서 4초 동안은 2m/s로 2초, 4에서 6초 동안은 3분의 2m/s로 2초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요거 다 더하면은 이게 4고 이게 4고 3이죠. 4에서 6초가 아니네. 7초네요. 4에서 7초니까 이건 3을 곱해야 되네요. 예. 그러면 이게 2가 되니까 이거 다 더하면 몇 미터입니까? 4, 4, 2니까 10m죠. 예. 그래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0에서 7초까지니까요. 0에서 6초까지가 아니고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거 이게 뭐 중간에 잘못됐나? 요게 이제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거는 상대 속도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식을 부호를 안 틀리고 썼어야지 풀 수 있었던 문제였거든요. 식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몇 분 남았나?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나? 30분까지지? 20분. 씨, 빨리 하자.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 O인 원형도선 P와 무한히 긴 직선도선 QR과 XY 평면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P는 세기가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Q는 세기가 I0인 전류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O에서 PQR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B를 아래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R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IR은 I0일 때 O에서 자기장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입니다. 자, 그럼 이때 지금 XY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에요. 근데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죠. 근데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인지 들어가는 방향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할수록 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에 의한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무조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얘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느 방향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플러스로 둡시다. 그러니까 전류가 이 방향이라고 둬요. 이걸 IP라고 할게요. 근데 계산했을 때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뭐 거꾸로 잡은 거죠, 제가.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어 아래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 이건 해결이 됐죠. 해결이 될란가 모르겠네. 내 혼자 됐나? 자, 니은 보면 O에서 P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XY 방향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했는데, 요거는 지금 요 세 점에 대해서 제가 그 자기장 대한 식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때 첫 번째로 일단 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요, 얘가 0.5 I0일 때 X가 0.5 I0만큼 변하면 Y축은 B1만큼 변하니까 요 사이에는 I0니까 얘는 3B1이 됩니다. 비율이 뭔지 알겠습니까? 예, 요것분의 요게 기울기죠. 그래서 요거로 가면 이게 0.5 대 B1이니까 이게 1대 2B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좀 나오는 방향이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으로 둔 겁니다. 이 그래프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하면 3B1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하면 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그 거리가 D고 전류가 I0죠. 그래서 얘가 K의 D분의 I0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제가 그냥 BP라고 둘게요. BP. 그래서 지금 플러스라고 일단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플러스 B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이 하나 나오고요. 일단 요 점에 대해서 식을 써보면 B1은 이거는 그대로죠. K의 D분의 I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P, 그 다음에 빼기 K의 2D분의 I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문제 풀 때는 요 지점에 대한 식도 하나 썼거든요. 근데 이게 풀다 보니까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쓰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 두 식을 연립하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기역이고 얘가 니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BP를 구해야 돼. BP를 구해야 돼서 K D분의 I0를 없애려고 해요. B1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기역에다가 니은을 빼는데 2를 곱한 다음에 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K D분의 I0는 날라가죠. 예, 그렇게 계산하면 좌변은 B1이 되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BP가 됩니다. 그러면 니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아마 다 되게 됩니다. 지금 B1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라고 그랬잖아. 예, 그런데 BP하고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죠. BP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O에서 P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의 세기는 지금 요 두 개가 같다라는 건 절대값의 크기는 같다라는 거죠. 방향은 반대고. 그래서 그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크기가 B1입니다. 방향은 그 B1과 반대고요. 그래서 D것은 맞아서 3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아가지고 다시 리셋을 했습니다. 19번부터 해가지고 두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도 이게 원래 제가 모의고사 풀이가 여유롭게 하면 3시간씩 하기도 하는데 보통 요즘은 2시간 안에 끝내는데 이번에 좀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바쁘게 했는데도 안 끝났네. 자, 19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림가는 X축상에 고정된 점전화 ABC를 나타낸 것으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입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A, B의 위치만 바꾸어 고정시킨 것을 나타낸 것이고 A는 양전하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선 여기서 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보통 이게 0인 게 좀 그 간단하게 뭔가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얘를 먼저 좀 적용시켜서 알 수 있는 것을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는 것은 A가 만드는 C 지점의 전기장과 B가 만드는 C 지점의 전기장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B는 음전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전하량으로 따지면 얘가 만드는 전기장은 2D의 제곱분의 QB가 되고 얘가 만드는 전기장은 3D의 제곱분의 QA가 되니까 요 두 개의 전하량의 크기의 B는 3의 제곱 대 4의 제곱이 되면 전기장의 크기가 이 지점에서 같아지게 되니까 그래서 전하량을 얘는 마이너스 4Q 얘는 플러스 9Q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 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플러스 X 방향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에서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플러스 X 방향이라 되어 있는데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합쳐져서 플러스 X 방향이라는 뜻이 되니까요. A가 만드는 전기력이 왼쪽 방향이니까 C가 만드는 전기력은 오른쪽 방향이면서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보다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더 커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플러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얘의 전하량을 QC라고 둘게요. QC라고 두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얘가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비교해 봐도 되고요. 근데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얘가 이 지점에 만드는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B에 작용하는 거죠. 얘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얘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비교해 봐도 되고 근데 어차피 요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나 요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요 전하량을 곱해주는 건 똑같으니까 얘가 만드는 전기장과 얘가 여기에 만드는 전기장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식이 좀 더 간단하잖아요. 얘를 안 곱해줘도 되니까. 그러니까 A가 B 지점에 만드는 전기장보다 C가 B 지점에 만드는 전기장이 더 크니까 얘가 받는 전기력이 오른쪽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가 B에 만드는 전기장의 크기는
파란색으로 적어볼까? D 제곱분의 K는 뺄게요. 9Q가 되겠습니다. 9Q. 그다음 얘가 이 지점에 만드는 전기장은 K는 빼고 쓸게요. 이건 거리가 2D죠. 그래서 2D의 전체 제곱분의 QC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계산해 보면 얘가 더 커야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B에 만드는 전기장이 더 커야지 B가 받는 전기력이 오른쪽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해 보면 이 QC는 49, 36Q보다 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36Q보다 큽니다. 따라서 기억 보면 전하량의 크기는 B가 4Q고요. 그 다음에 C는 QC인데 얘는 36Q보다 크니까 B가 C보다 작다가 맞죠?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 니은 보면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했는데요. 그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가에서는 B는 잡아당기고 C는 밀죠.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를 보면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요. B는 지금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C는 플러스니까, 이거 좀 까만색으로 적어 놓을게요. C는 플러스니까 B는 A를 왼쪽으로 잡아당기고 C는 A를 또 왼쪽으로 미니까 요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무조건 왼쪽 방향입니다. 근데 가는요, 이제 오른쪽 방향의 전기력도 있고 왼쪽 방향의 전기력도 있으니까 각각 구해가지고 누가 더 큰지를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가 A를 잡아당기니까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는 오른쪽 방향이죠. 그 오른쪽 방향의 크기는 D 제곱분의 36Q 제곱이 되겠습니다. D 제곱분의 36Q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C가 A에 작용하는 힘은 왼쪽 방향이고요. 얘는 총 3D의 제곱분의 36Q 곱하기 9Q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3D의 전체 제곱분의 9Q 곱하기 36Q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보다는 크죠. 이거보다 여기 36Q 플러스라고 할까요? 36Q보다는 큰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9가 날아가죠. 9가 날아가고 보면 얘 자체가 36보다 크니까요. 왼쪽 방향이 됩니다. 왼쪽 방향이 살짝 더 크겠죠. 그래서 둘 다 왼쪽 방향이니까 같다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D급 보면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크다 했는데, 자, 요런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게 유사한 형태가 몇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푸는 방법을 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용 반작용으로 푸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푸냐 하면은 A, B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A하고 C 사이, B하고 C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것도 표시를 따로 하고요. 그 다음에 A하고 C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을 표시하면 그 A, B, C에 작용하는 모든 힘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비교하면은 대체로 어디에 작용하는 힘이 어디에 작용하는 것보다 더 크다 작다 구분이 되게끔 문제가 구조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색깔을 좀 세 가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상호작용 짝끼리 같은 색깔을 좀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A, B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잖아요. 서로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뭐 색깔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같다라는 걸 표현을 이렇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A, B 사이에는 똑같은 크기의 힘을 서로 잡아당기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 사이도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서로 잡아당기겠죠. 요거는 제가 그 동그라미로 표시할게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조합이 남은 게 이제 A, C가 남았습니까? A하고 C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서로 밀겠죠. 이거는 제가 네모로 표시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이제 요 두 힘을 합친 게 B에 작용하는 힘이고요. 요 두 힘을 합친 게 그 A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요 두 힘을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런 보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요 빨간색만큼은 크기가 같잖아요. 빨간색만큼은 크기가 같고 결국에 요 파란색 힘하고 초록색 힘 중에서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요 전기력의 세기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요 둘 중에서는 보면은 누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냐면은 요 힘은 B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요. 그 다음에 요 힘은 A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리도 따져야 되고 하니까 요거는 뭐 식을 세어보는 수밖에 없겠네. 보면은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전하량이 얼마입니까? 전하량의 크기만 적어 놓을게요. 4Q죠. 4Q고 A는 전하량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9Q로 잡아놨죠. 그리고 C는 전하량이 36Q 플러스인데 일단 다인 거는 얘는 정확하지 않아도 B하고 C 사이, A하고 C 사이니까 얘는 공통적으로 곱해지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아니면은 QC로 잡아놔도 되겠습니다. QC로. 그러면 C하고 B 사이에 주고받는 힘 파란색부터 먼저 적어보면 얘는 3D의 제곱분에 K는 빼고 써도 됩니다. 문제 풀 때는 항상 뭐 똑같으니까. 그러면 4Q 곱하기 QC가 되겠죠. 요게 이제 파란색 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초록색 힘은 A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3D 전체 제곱해야 되죠. 요 2D 전체의 제곱분에 9Q 곱하기 QC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 둘을 비교해 보면 이제 B에 작용하는 힘과 A에 작용하는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숫자만 계산해 보면 9분의 4가 됩니까? 9분의 4가 되고 얘는 숫자만 계산해 보면 4분의 9가 되죠. 그러면 파란색하고 초록색 화살표 중에서 초록색 화살표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면 이제 얘가 더 큰 거죠. 그러면 둘 다 이제 화살표를 더한 게 최종적인 힘이 되니까 A에 작용한 힘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더 크다 해서 디귿도 맞아서 5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이 전기력과 관련돼서 어려운 문제들이 제법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데 그 경우가 대체로 이렇게 전하가 3개 있는 경우로 많이 나오는데 전하가 3개 나오는 경우에 전기력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항상 작용 반작용 짝들을 다 찾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방향을 물어볼 때도 있고 크기를 비교하는 걸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크기나 방향을.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푸는 좀 요령인 것 같아요. 요 부분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그래라. 이제 배는 괜찮냐? 안 괜찮아? 왜 하면 좋나? 자, 마지막 문제 봅시다. 요게 이번에 모의고사가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는데 20번 문제만큼은 20번 치고 크리티컬하게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수평 구간 1에서 물체 AB를 용수철의 양 끝에 접촉하여 용수철을 원래 길이에서 D만큼 압축시킨 후 동시에 가만히 놓으면 A는 높이 H에서 속력이 0이고 B는 높이가 3H인 마찰이 있는 수평 구간 2에서 정지를 합니다. AB의 질량은 각각 2mm이고 용수철 상수는 K이다. 오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AB가 정지 상태에서 용수철이 압축되었다가요 이렇게 풀렸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A, B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힘은 탄성력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작용 반작용 법칙이 역시 적용이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뭐 말을 어렵게 했는데 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분열된 이후에도 운동량의 합이 0이 돼야 돼요. 그 말은 어차피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운동량의 부호는 반대잖아요.
크기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속력을 구할 수 있죠. 이게 질량이 2대1이잖아요. 그럼 속력이 몇 대 몇이겠어? 1대2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분열된 이후의 속력을 V, 2V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요. 또 하나 여기서 또 바로 알 수 있는 게 그 V하고 H 사이의 관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열된 이후에는 A만큼은 마찰이 작용하지 않잖아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보면 또 최고점이 올라왔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만 있죠. 그래서 EmG H가 최고점이 올라갔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고, 그리고 바닥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만 있죠. 바닥을 0으로 잡으면. 그러면 2분의 1에 조심해야 됩니다. EM이죠. EM의 V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MV 제곱이 EmgH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쓰일 겁니다. 왜냐하면 V가 우리가 임의로 잡은 거거든요. 임의로 잡은 거고 문제에서 주어진 문자는 H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V로 표현되어지는 것들은 나중에 전부 다 요 MgH로 바꿔서 써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쓰여져야 될 식이고요. 일단 바로 K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K. 요거는 이제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됩니다. 그냥 이게 압축되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압축이 풀린 직후에 역학적 에너지하고 같아요. 압축됐을 때는 정지 상태였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고 포텐셜 에너지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압축되었을 때는 2분의 1 KD 제곱이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럼 압축이 풀리고 나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없어지죠. 원래 길이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운동 에너지로. 이 운동 에너지는 A는 2분의 1에 EM의 V 제곱이고요. B는 2분의 1에 질량이 M이죠. 그 속력이 2V입니다.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 정리하면 MV 제곱으로 묶으면요. 1 더하기 4니까 2 MV 제곱이 되죠. 근데 MV 제곱은 위에 구해놨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요 MV 제곱 대신에 EmgH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얘는 6mgh가 되죠. 그러면 최종적인 식이 2분의 1 KD의 제곱은 6mgh가 됩니다. 보입니까? 이거 보면 2분의 1 KD 제곱은 6mgh가 돼요. 요거에서 D에 대해서 뭐를 구하라 되어 있죠? K를 구하라 되어 있죠? K에 대해서 정리하면 K는 D 제곱분의 12mgh가 되죠. 따라서 맞네요. 기억은 D 제곱분의 12mgh가 됩니다. 일단 니은 봅시다. 니은 A, B가 각각 높이 2분의 H를 지날 때 속력은 B가 A의 루트 6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분의 H를 지날 때까지는요, A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죠. 그리고 B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럼 각각 2분의 H를 지날 때의 속력을 VA, VB라고 두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쓰면 되는 거였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한번 써볼게요. 자, A 먼저 써보겠습니다. 자, A는 2분의 1에 EM의 V의 제곱으로 출발을 했죠. 분열된 직후부터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H만큼 갔을 때가 EM에 꼭 이게 여러분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질량이 EM이면 그 모든 공식의 M에다가 EM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2를 빠뜨려서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EM의 G에 2분의 H를 지날 때잖아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되겠죠. 그때 운동 에너지는 속도를 VA라고 뒀으니까 2분의 1에 M의 VA의
아 이것도 바로 방금 내가 실수한 거죠. 2분의 1 mv 제곱할 때 m에 뭐 넣어야 돼? 2m을 넣어야 됩니다. 2m에 VA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게 A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이 됩니다. 일단 B에 대한 것도 요 옆에다 좀 적어볼게요. B에 대한 거는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에 얘는 M이죠. 이제 속력이 2V죠. 제곱은 2분의 H 올라갔을 때가 mg에 2분의 h가 포텐셜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에 m의 vb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식에서 우리가 v가 임의로 우리가 잡은 거잖아요. v가 우리가 잡은 거니까 mv 제곱 대신에 전부 다 그 mgh 꼴로 다 바꿔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mv 제곱이니까 2mgh가 되죠. h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mv 제곱이 됩니까? 2mv 제곱이니까 얘는 4mgh가 되죠. 예,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요 계산 과정을 생략할게요. 이게 보이죠? 그러면 이게 mgh 꼴이고 그때 mgh 꼴이니까 VA하고 VB가 똑같이 mgh 꼴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이 VA 제곱 나누기 VB 제곱이 1대 7이 됩니다. 1대 7이 돼서 루트 6배가 아니라 루트 7배가 돼요. 그러니까 VB는 VA의 루트 7배가 됩니다. 루트 7배가.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였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A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B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쓰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단지 이제 요거를 이제 V, EV로 두고 그 MGH와의 관계를 세워놓고 그거를 이제 계속 바꿔서 넣어야 되는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다음 D급 볼게요. D급도 그 보면은 그냥 마찬가지예요. 마찰에 의한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잖아요. 감소했으니까 요 상황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에서 요 상황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빼면 역학적 에너지가 얼만큼 감소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계산해도 돼요. 그러면 나중 역학적 에너지 빼기 처음 역학적 에너지 하면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라는 거는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그 크기가 감소량인 거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그럼 2분의 1의 m의 2v의 전체 제곱이죠. 근데 이거는 mv 제곱 곱하기 2가 되잖아. 그럼 mv 제곱이 2mgh니까 이건 얼마가 됩니까? 4mgh가 됩니까? 이게 처음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럼 나중 역학적 에너지는 mg 3h죠. 요거 중에 차이예요. 얘랑 얘의 차이니까 뭐 나중 빼기 처음 하면은 마이너스 mgh가 되는 거고요. 변화량이 마이너스니까 mgh만큼 감소했다는 뜻이고, 그냥 감소량 자체로 그냥 의미를 바로 구하고 싶으면 작아지는 거니까 큰 값에서 작은 값 이렇게 빼도 되고, 어쨌든 감소량은 mgh입니다. 그래서 얘도 틀려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생각보다 20번은 풀만하죠.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만 쭉쭉 쓰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